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국유사와 일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삼국유사에 대한 매우 많은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삼국이라는 단어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다. 다음 유사라는 말은 역사가 아니고 그 당시 고려 시대에까지 이어져 왔던 우리 민족의 정말 유장하고 거룩한 사건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내용이 기이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이라는 것은 기괴하고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주 기이하고 특별하고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신성하고 거룩하고 정말 국가의 중대사를 가를 만한 사건들은 결코 일반적인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 부처님의 가피력, 신성한 노력, 이런 것들이 전부 모아져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제목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국유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 지어지게 되었는가를 유추 내지는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 삼국유사를 지었던 일연 스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삼국유사의 본질은 유언집입니다. 엄혹한 시대를 살아온 노승이 국가의 스승으로서 결의부치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이면서 생애의 마지막 유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과 일연이라는 분의 행적을 통해서 그분의 정신세계를 들어가 봐야 이를 바로 알고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삼국유사는 왜 써졌을까요? 그 시대의 배경과 일연 스님이라는 분의 정신세계를 더듬어 가보도록 합시다. 그 시대는 정말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거의 만년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절실한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무신 집권과 대몽항쟁기, 원나라의 간섭기에 이르는 거의 일연 스님이 한평생 동안 이 나라는 민중들의 처절한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겪은 통렬한 아픔을 후손들이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당부 작업으로 적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저술 동기가 더 소중합니다. 일연의 생애 84세,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이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신집권, 대몽항쟁, 원간섭기, 이때의 몽골과의 전쟁은 거의 40년간 지속됩니다. 물론 산발적인 전쟁입니다. 대규모 전체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몽고 기마 군단들은 대체로 전쟁은 함부로 들어와서 그냥 대규모 군단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산발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약탈, 수탈, 강탈, 공출 등을 예사로 하고 불을 지르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조정에서는 그들을 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화천도입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가 버리고 귀족과 권신들과 군인들은 다 그리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사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한 시절에 몽골의 침략과 내정 간섭으로 민족의식은 촉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민족사의 유구성과 문화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불교 국가에
고위난에 처해 있는 고려를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주적이며 유장하고 장엄한 문화를 전달해줘야 하는 사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겪은 통렬한 아픔을 다시는 겪도록 하지 않기 위한 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온 백성의 정신적 지도자인 국사, 국존이신 80살 넘은 노성 일현 스님이 깊숙한 산골에서 가장 은밀하게 만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고심으로 결의가 한 뿌리임을 내세우며 자존감으로 펴낸 거룩한 민족의 역사 교훈서이자 유언집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저술 의도와 본질적 의의는 이럴 것입니다. 우리 결의 후손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같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이 미래를 열어가야 하나니 이 강토에 있었던 모든 역사 문화 중에서 반드시 전해져야 지니고 이어받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엮어 전해주겠노라. 특히 그 별이 기는 신성하고도 특별한 이 한 사연을 지닌 이 두 글자를 이으면 기이가 됩니다. 신인 거룩한 한 뿌리의 후예임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지어다. 삼국유사라는 책으로 남기니 부디 즐겨 읽고 부디 잊지 말도록 하라는 당부의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분의 전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그가 입적한 후 6년 뒤에 세워진 보각국사 비문이 유일합니다. 또 그리고 현재까지도 문헌사료는 거의 없는데 단지 그의 저술 중에서 100여 권의 저술 중에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삼국유사와 중편조동오위라는 두 책자에서 약간씩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보각국사 비문의 그분의 행적이 다 들어있기는 한데 처음에 이 비문은 오탈자가 많은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포되었습니다. 그 유포된 것이 거의 100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불과 10여 년 전에 이제 여러 탁본집들이 수합되고 모아지면서 교정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전까지 해오던 오탈자를 기준으로 해오던 모든 논문들이나 서적들이나 저서들에서는 잘못된 정보들이 그대로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 선입견, 어긋난 정보 등으로 조합된 추론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각국사 비문은 어떤 가치를 지닐까요? 우리는 그냥 어떤 스님의 유명한 스님의 비석 문장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보각국사 비문은 정말이지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불교가 국교인 고려 시대에 국존이었던 일현 스님, 국존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쉽게 다가서지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는 원나라의 지배 시기여서 나라의 임금도 원나라의 지배에 충성을 바치는 왕이라는 의미에서 충열왕, 충혜왕, 충수왕, 충선왕 등으로 호칭을 해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국사라는 호칭이 이미 원나라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까지 해오던 국사라는 호칭을 그대로 다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엄혹한 시대에 국사라는 호칭을 피하기 위해서 뜻이 비슷한 국존이라는 이름으로 칙명을 내려서 이렇게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렬왕은 비와 탑을
세우는데 일일이 칙명을 내려 일 처리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호를 보각, 탑호를 정조라하도록 제를 내렸으며 탑은 그해 10월에 인각사 동쪽 산등성에 세웁니다. 또 비를 세우기 위해 당시 운문사 주지로 있었던 청분에게, 운문사 주지는 그 전까지 이련 스님이 인각사에 오기 전까지 운문사의 주지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운문사 주지 자리를 물려받은 청분에게 이련의 행장을 지어 올리게 하고 당대의 대문장가였던 민지에게 그 행장을 바탕으로 비문을 짓게 하였으며 또 이련의 문인이었던 주코라는 유명한 서예가에게는 왕희지의 글씨를 집자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는 그냥 왕희지라는 말을 듣기만 들었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지요. 제가 이 보각국사 비문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희지라는 분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서성, 즉 서예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이 돌아가시자 당시 충렬왕은 이 어른의 비문은 뭐로 새겨라? 왕희지의 글사를 전부 모아서 새겨라 라는 칙명을 내립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희지의 글씨를 집자하도록 하는데 오늘날과 같은 복사기가 있을까요? 카메라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무슨 자료가 있을까요? 우리 당시 고려의 모든 지역을 답사하면서 그리고 만주, 중국, 일본까지 가서 왕희지의 글씨체가 남아있는 것이라면 다 긁어 모으듯이 모아서 거의 6년간에 걸쳐서 왕희지의 글씨체로 이분의 행장을 문장으로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희지 글씨로 되어 있는 보각국사 비문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서예가들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문 전체를 같은 크기의 글씨로 재편집하는 공력과 세월을 들여서 6년 뒤에서야 청분, 아까 이야기한 청분 그분입니다. 당신은 인각사 주지로 옮겨왔습니다. 청분이 비석을 인각사 극락전 앞마당에 세우게 됩니다. 현재 이 비의 잔편, 나머지 인각사 경내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전 생애를 보여주는 내용은 그가 입적한 후 6년 뒤에 세워진 보각국사 비문이 유일하고 문헌 사료는 거의 없는데 그의 저술 중에서 현재지는 전해지는 삼국유사와 중편 조동호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의 상단에 있었을 법한 별도의 제액이 있었습니다. 그 제액에는 보각국사 비명이라는 6글자가 있고요. 원제, 즉 비석의 많은 내용 중에서 맨 앞머리에 쓰여져 있는 이 제목은 고려국 화산조계종 인각사 가지산하 보각국존 비명병서입니다. 이 비는 행을 구분하는 선을 긋고 집자한 것으로서 글자가 약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때로는 같은 글자를 다른 자체로 집자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간의 차이가 약간씩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르지만은 대체로 한 행에 속한 글자는 같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이야기하는 김에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비명병서라는 네 글자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명자가 새길 명자고 비는 비석이고 그래서 비석에 새겨진 함께 쓴 서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명병서는
비명은 새길 명자이지만은 비석에서는 앞에 그분의 일대기를 총체적으로 쭉 서술식으로 써놓는 것을 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분의 일대기를 총요약해서 아주 아름다운 문체로 사언, 오언, 칠언, 병여체 문장으로 운문으로 지어놨는 것을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을 쓰되 앞에 서문과 함께 썼다라는 이야기지 비석에 새겼다라는 뜻이 아니다는 것도 참고로 같이 알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보각국사 비문은 대당 삼장 성교서라는 굉장히 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자세히 읽으면 대당, 당나라의 삼장, 이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삼장법사 들어보셨죠? 삼장법사가 중국에서 있다가 인도에 가서 인도의 유명한 부처님의 불법 세 줄기를 다 외우다시피 해서 베껴가지고 한문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장법사라고 하거든요. 삼장은 경장, 율장, 그 다음에 논장 합쳐서 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경의 세 가지의 경장, 율장, 논장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터득한 분이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 어마어마한 공력을 인정해서 당나라 태종이 직접 성스러운 교시로 서문을 써주었다는 뜻에서 대당 삼장 성교서라고 합니다. 줄여서 삼장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성교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글씨가 얼마나 뛰어났으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예가들이 그 보각국사 비문에 대한 찬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홍량호도 서체가 삼장서와 흡사하면서도 청순한 맛은 더 뛰어나 마음속으로 심히 보배롭게 여겼다. 점획이 완전한 글씨들은 그 정체가 푸득푸득 살아 움직여 마치 난정서의 신풍을 보는 것 같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여기 난정서라는 말이 또 나올 겁니다. 난정서라는 말도 참고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지가 이련 스님이 돌아가시기 900년 전에 이미 중국의 동진시대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분이 양저강 하루의 난정이라는 유명한 풍광 좋은 정자에서 그 당시에 당대의 유명한 시인 묵객들 수십 명을 모아놓고 시회 잔치를 했습니다. 그 잔치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시를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첩을 만듭니다. 시첩을 만들면서 그 첩의 맨 앞에다가 왕이지 스스로가 자기의 자필로 서문을 적었는 게 난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난정서의 신풍을 보는 것 같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경제 성혜원은 매양 중국에서 탁본한 성교서를 보니, 성교서는 아까 전에 상잠첩과 같은 말이죠. 보니 임서에 임서를 거듭했으므로 전혀 좋은 탁본이 없었다. 유독 인각사비가 회인의 성교서로, 회인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성교서를 왕이지체로 집자한 인물입니다. 스님인데 왕이지체로 집자한 당태종의 명을 받아서 성교서를 왕이지체로, 이미 왕이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왕이지의 글씨체를 모아서 집자한 양반이 바로 회인입니다. 그래서 회인의 성교서로 바로 거슬러 올라오는 데다가 공교롭게도 오묘한 것이 다시 성교서를 압도했으니 정말 지극한 보배이다 라며 찬사를 보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각국사 비문은 왕이지 글씨라는 유명세 때문에
그의 필적을 얻으려는 사신들과 고관대작들의 탁돈에 거의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순환은 정유재란 당시에 침범한 왜군들이 점령한 이 절간에서 이 비석을 발견하고 군인들 중에서도 이 글자를 아는 분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아니 그 유명한 왕이지 글씨가 그대로 빽빽이 다 있네. 야, 이거 대단한 보배다 라면서 당시 겨울이었습니다. 비석을 불에 달구어서 탁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얼어붙어 버리니까. 그래서 찍어대고는 땅에 그대로 엎어뜨려 놓았는데 그 후 비면이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방락 현상이 가속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비석을 긁어 모아가지고 끓여 먹으면은 또는 이걸 갈아가지고 글을 쓰면은 뭐한다? 장원급제한단다. 똑똑한 아들 낳는다라는 풍문에 의해서 훼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 보각국사 비문의 우여곡절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보각국사 비문이 잘못 풀이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각국사 비의 앞면의 필사본을 오대산 월정사에서 인각사로 가져오게 되었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다가 보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직 필사본만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의 필사본을 보고 당시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에 군수였던 주재영이 이를 귀히 여겨서 그거를 다시 복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필사했는 걸 또 필사하고 복사를 하고 등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약간씩 또 차이가 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과정이 첫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사본에 의해서 제가 붉은색으로 칠했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못 오도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필사본에 의해서 자료집에 널리 수록되어서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에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서서히 여러 탁본집이 발견되고 수합되면서 오자들이 수정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빌미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필사하여 오대산 월정사에 전수된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필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붓필자 백길사자입니다. 탁본 글씨를 보고 옆에서 붓으로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으면서 서예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서예 습관 때문에 운필이라든지 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습관처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필사된 것을 가지고 또 이것을 다시 인쇄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그 인쇄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 대부분 대학원생이나 조교들이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은 직접 면밀한 검토가 없이 그냥 그대로 오케이 해가 넘어가게 되면 그대로 인쇄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 필사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고 비첩으로 만들었는 것들은 대부분이 서첩으로, 즉 오늘날 같은 등사기가 없는, 복사기가 없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서첩으로 쓰기 위해서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아주 글씨가 예쁘고 좋은 글씨만 골라가지고 요래 중간에 적당한 자리에 오래 붙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첩으로 만든 것은 그 자체로서는 문장이 연결되지 않아 문장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련 스님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 뒤에 부분은 이련 스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유포되어 있는 많은 자료에서 잘못 전해지거나 오도되거나 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짚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스님의 전체 일대기를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206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경주 부의 장산군. 이 경주 부의 장산군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 부라는 말은 당시 큰 영역을 관할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관할하는 속에 여러 개의 군과 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주 부에는 청하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안강현이라든지 월성군이라든지 그리고 경산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부의 장산군이 있습니다. 오늘날 장산군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부의 장산군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만 뭐라고 하냐 경주 김씨라고 오도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씨의 본가는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214년에 9살 때 해양 무량사에 의탁하여 학문을 닦았습니다. 제가 이 푸른색으로 칠했는 부분은 뒤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오도된 채로 되어 있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라고 색칠을 좀 해놨습니다. 해양 무량사에 의탁하여 학문을 닦았습니다. 저는 문장 그대로만 했지 여기에다가 추가해가지고 다른 첨부되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비석문 그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진전장로 대웅 6글자입니다. 진전장로 대웅으로부터 구족계를 받는다. 구족계라는 말은 말하자면은 정식 스님으로서 머리를 깎고 그것을 채도 수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축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정식 스님의 길에 들어선다는 말을 득도하게 됩니다. 득도라는 말을 또 오늘날은 여러분 너무나 흔한 말로 도를 깨우치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득도는 그 길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득도를 하게, 구족계를 받는 것이 곧 그 다음에 그 당시는 고려시대였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국가 시대였거든요. 불교국가 시대에는 승려들도 오늘날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스님의 승계, 즉 승려의 계급을 줍니다. 그래서 승계를 받는 계급장을 받게 되는 선불장이라는 과거 시험을 칩니다. 오늘날 행정고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불장에 나아가 상상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산, 대구에 있는 비슬산입니다. 그 당시에는 밀주, 밀양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밀주, 밀양부의 관할하에 있는 오늘날 청도, 달성, 이 다 그 당시에는 밀양의 관할이었습니다. 비슬산, 포산, 보당암에 머무르며 참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 몽고의 침략이 1930년대 초반부터 시작돼 가지고 4, 5년이 지나니까 이제 몽고의 침략이 좀 심한 놈들은 이제 남쪽까지 막 밀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까지도 밀어오니까 할 수 없이 안전한 은신처에서 수도, 참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간절히 염원하게 됩니다. 그 간절히 염원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마침내 생계불감, 불계부증, 즉 생계, 세속적인 삶은 줄지 않고 불계, 도법의 경지는 늘지 않는다는 구절을 참고하다가 오늘 드디어 삼계가 꿈과 같음을 알았고 대지가 작은 틀끝만큼의 막힘도 없음을 보았다라는 오도송을 남기게 됩니다. 다음 중장년기에 들어서서는
국가로부터 삼중대사의 승계를 받습니다. 삼중대사가 뭔지는 모르겠지요. 오늘날 군대 계급으로 이야기하면은 대령쯤 또는 경찰관의 이 총경 정도 또는 이 관리로 치면은 서기관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똑같이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살에 선사의 승계를 받는, 선사는 요즘으로 치면은 별을 타는 겁니다. 스타가 되는 겁니다. 스님으로서의 최고 계급은 아니지만은 스타가 됩니다. 그러다가 49년에 남해에서 정림사를 주관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림사를 주관하다라는 말에서 사자를 유념해 주시면은 여러분 뒤에 가서 설명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하다는 말을 잘 유념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1256년 51세 때 중편 조동오이를 편찬하고 54세 때의 대선사, 요즘 군대로 치면 별 4개를 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 계급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6세 때에 강화도, 그 당시는 아직까지 몽고의 항복 하한 시대입니다. 강화도에 천도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피난 수도인 강화도에 올라가서 모구화상 진우의 법맥을 멀리 이어받은 것을 자처하였다 했는데, 멀리 이어받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 또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뜻도 아니고 시기가 멀다는 뜻도 아닙니다. 참고로 이해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 운제사의 오어사에서 우거하였는데, 오어사의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고기어자 나어자가 있죠. 전설을 따라 삼천리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 고기가 내 고기다, 이 고기가 내 고기냐라고 서로 우기면서 다투었다는 해공스님과 원효대사의 즐거운 에피소드가 있는, 즉 추어탕인지 무슨 탕을 끓여 먹고 서로 똥을 누웠답니다. 물에다가 똥을 넣었더니 물고기가 막 살아서 헤엄치니까 저 살아서 헤엄치는 저놈이 내 거다 하고 이제 둘이서 우겼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절이 바로 포항의 오어사입니다. 얼마 안 있어 인홍사, 여기도 사자를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이 인홍사의 이름이 인흥사로 바뀌었는데요. 인홍사에는 천여 년이 되어 있는 서책들이 지금도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화원에 남평문씨 세거지로 되어 있어서 남평문씨들 집안에서 이 많은 서책들을 보관하는 문고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해가 주석의 자리를 넘겨주는데 배우려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63세 때에, 그 당시 고려 말 우리나라의 승려, 그 많은 승려들 중에서 딱 100명만 모아서, 대표 승려 100명만 모아서 개경에 초청하여 운해사에서 대장낙성회를, 대장낙성회라는 문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 낙성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바로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마침내 완성 단계에 들어섰음을 하늘에 고하는 의식입니다. 그 낙성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장경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라는 고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 법회를 하는데 이런 스님을 초빙해서 이런 스님에게 그 법회를 총체적으로 주관하게 합니다. 그 뒤에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밤낮으로 불경을 보고 읽고 또 뭐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마치 그 문장을 어떻게 하면 신명도통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디든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다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노년기에 들어서서 인홍사에서 제액을 하사받아 인흥사로 고쳐 불렀습니다. 여기서 절사자가 아니고 회사사자입니다. 역시 여기도 단순히 절이 아니고 당시 불교 국가의 큰
역할을 하는 무슨가의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기간에 용천사, 이 절사자 보시지요. 그 다음에 불일사, 회사 사자를 보시지요. 그래서 용천사를 불일사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 이름을 바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자료에는 절 이름을 용천사에서 불일사로 바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불일결사의 근본 도량으로 삼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또 이어집니다. 추가로 더 설명하고 보완할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운문사의 왕명으로 그대는 이제는 운문사에 있으면서 선풍을 크게 날리는 역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청도 운문사에 가 계십니다. 운문사에서 거의 한 5년 가까이 계셨겠지요. 그 다음에 1281년이 76세 때 이 사건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과 위에 있는 파란색이 불일사라는 말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떼어놓고 풀이를 하면은 전혀 다른 풀이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본 원정군, 여몽연합 일본 원정군이라는 말을 하니까 아주 대단한 뭐인 것처럼 느끼죠. 그 당시에 무슨 시기였습니까? 원나라의 지배 시기였습니다. 고려는 원나라의 지시에 의해서 군량을 조달하고 수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 수백 척의 군선을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군사 장비들을 끌어모으는데 백성들의 수타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몽연합군을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충렬왕은 이걸 하러 와가지고는 경주 동쪽 수도인 경주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출정을 준비하고 있는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려왔는 임금의 임시처소를 행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시처소 행제소에서 불일결사물의 제문 결사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의 문장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풀이해버리면 뭐가 되냐 하면은 대부분 지금 거의 95% 이상, 99%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의 대부분 자료에는 불일결사문에 옥새도장을 찍고 이랬으니 불일사라는 절에 드렸다. 결사문을 절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82년 77세 때 대전에 들어가 선을 설하고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83년 78세 때에 국존으로 책봉되어 원경충호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 95세입니다. 요즘 95세도 희귀한데 그 시절에 어머니 95세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이런 스님이 훌륭한 업적을 끝까지 보려고 하시는 어머니의 염원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듬해에 복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칙명을 내려 화산 인각사를 수리하고 토지 100여 경을 주어 스님의 한소로 삼아 주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님이 거기에 인각사에 주재하게 되니까 전국적인 불교, 요즘 같으면 불교도 종합총회를 두 차례를 인각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인각사로 모여들어 가지고 이 총회라는 이 도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논문에 거의 몇몇 논문들을 보면은 구산 문도회라고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도할 때 도자를 잘 한번 보십시오. 도회입니다. 문도하는 사람 도자가 아닙니다. 물이 도자가 아닙니다. 구산문 도회입니다. 즉 9개 구산문의 도회를 두 번에 했다. 그럼 구산문이니까 9개 산입니까?
이 부분 뒤에 가서 또 설명합니다. 구산문은 전국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전국적인 불교계의 모든 총지휘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총회를 열었다는 구산문 도회입니다. 그럼 거기는 그냥 열어가지고 뭐 우샤우샤하고 놀기만 했을까요? 당연히 이런 스님이 계시니까 불법을 강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부처님의 설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불교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마 큰 결의대회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다음에 입적을 전후한 시기의 역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입적을 전후한 시기의 연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89년인 84세 때에 인천 보감이라는 이거는 중국 당나라에 쓴 유명한 하늘과 땅 사람의 보배로운 가치로운 여러 가지 거울되는 훌륭한 귀감될 만한 사건과 사실들을 적어놨는 책이 있어서요. 그 책이 우리 그 당시 고려에 들어오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일평생 소원으로 내 죽기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직계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책을 내 살아생전에 꼭 만들고 싶었는데 다시 펴내가지고 중복 발간하고 싶었는데 마치 하지 못하고 가니 그대가 마저 해주시게라는 뜻으로 이 후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1289년 같은 해입니다. 6월에 병이 들자 7월 7일에 왕에게 올릴 글을 쓰고 8일 새벽 선상에 앉아, 선상입니다. 선상이 뭡니까? 참선하는 자리입니다. 참선하면서 제자들하고 선문답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선문답을 나눈 뒤 앉은 채 입적하게 됩니다. 좌소선상, 그리고 쭉 문장이 이어지다가 박연시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박연시멸이라는 글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더욱더 의미가 깊어질 겁니다. 박은 배가 항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 것을 박이라고 하는, 정박해 있다 그다 박입니다. 배될 박, 안정될 박, 조용할 박입니다. 연, 그렇게, 시, 보여주다, 멸, 돌아가시다, 열반하다, 사라지다. 그러면 이해되지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흔히들 쓰는 좌탈인망이 되겠습니다. 웬만한 공력이나 큰 스승이 아니면 그러한 경지까지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곧기가 깃대 같은 5 빗줄기 광명이 방장 뒤에서 일어나는데 그 끝이 타오르는 불꽃같이 빛났다. 일산 같은 흰 구름이 그 위에서 하늘을 향해 사라져갔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임금님은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를 발하여 시호를 보각이라 하고 타포를 정조를 하였다. 시호와 타포에 대해서도 제가 군더더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호라는 말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라에서 특별 조정회의를 통해서 그 분의 평생 동안의 업적을 한두 글자 단어로 축약해서 평생 업적을 남겨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호가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이라는 분을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충무공으로 알고 있죠. 충무라는 시호를 받아서 공이라는 호칭을, 공경 호칭을 함께 붙여서 충무공 이순신이라 하듯이 보각국존 일련, 보각국존 견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포라는 말도 또 여러분은 그냥 탑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탑은 요즘으로 치면은 일종의 사람들의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스님이나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사리를 만들지요. 다비를 해가지고 사리를 만들면은 거기에 보석 같은 물질들이 나온답니다. 그 물질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분의 돌아가셨는
증거로 무덤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탑은 말하자면은 모양을 만들어 조성한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덤의 이름이 바로 탑호입니다. 그래서 탑 모양으로 새겼기 때문에 탑호를 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각국사, 그 다음에 탑 이름을 정조지탑, 정조라는 이름의 탑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탑을 다시 둥지 마을에 세우고 또 문인 운문사 주지 청호 진정 대선사 청분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운문사 당시는 운문사 주지였습니다. 청분이 바로 직계 제자이니까 바로 운문사의 주지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이런 스님의 행장을 엮어 임금께 진문합니다. 요즘은 진하게나 다 비석을 세우지요. 그 당시에는 비석을 아무나 함부로 못 세웁니다. 반드시 왕명이 있어가지고 위대한 공훈을 남기는 분에게만 비석을 세우면서 비문이 이런 훌륭한 업적이 있으니까 새기도록 명령을 내려서야만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의 업적이 있으니까 비석을 세워주세요라고 임금께 진문을 했으니까 이 충렬왕이 보다가 조정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야 이런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시시한 글자로 하지 마. 이거는 반드시 무슨 글자로 해라? 왕이지 글자를 모아서 집자해가 비를 만들어라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까 전부터 이야기하면서 칙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칙령, 제를 바라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칙령, 황제에게만 쓰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 내용에는 황제에게만 쓰는 칭호를 왕에게 썼고 이런 스님 존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아주 고급적인 용어로 매우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국사라는 스승사자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하면서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입적 한 6년 뒤에 가서야 이 어려운 공력을 거쳐가지고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역시 세우는 사람도 누구였다고요? 청분입니다. 이 청분이 지금 모든 자료에서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자료로 보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진으로 쓰여져 있는 자료가 거의 절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분이라고 써야 할 거를 청진이라고 썼는 보배 진자로 써가지고 그것도 거의 한 20-30% 됩니다. 그나마 청분이라는 정확한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이 불과 20-30%밖에 안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이해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서로 여러 편이 있는데 이 중에 파란색 칠한 게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파란색 중편 조동오이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본에 갔다가 다시 여러 차례를 거쳐가지고 조선 중기 때 매월당 김시습이 그거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대장수지록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하지는 않습니다. 대장수지록이라는 글자를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련 스님이 8만 대장경 조판 사업에 최종적인 총람을 하고 전체적인 총지휘를 마지막까지 하지 않았으면 이 글을 쓸 수 있는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장, 즉 대장경이란 말입니다. 대장경 중에서 숫자는 모름지기 숫자입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할 때 숫자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기록해놨다. 그리고 대장수지록이라는 책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런 스님은 대장경 간행의 최종적인 총람을 지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장을 그냥 간과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음 이제부터 이제 낱낱이 들어가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